안녕하세요. 제2의 인생 황혼이혼의 진행자 이종윤 변호사입니다. 치열한 삶을 이겨내고 맞은 인생의 황혼기. 여생의 행복한 동행 대신 이혼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제2의 인생 황혼이혼에서는 황혼의 부부가 왜 이별을 결심하는지, 그 과정에서 겪는 현실적인 문제들은 무엇인지에 대해 다양한 사례를 알아보며 법률 지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뵈러 왔습니다. 이혼을 할 때가 되면 오랜 세월을 함께해온 부부 사이에도 서로 알지 못한 채로 살아왔던 비밀을 알게 되고는 하죠. 그 비밀 중에는 돈과 관련된 것들이 특히나 많습니다. 이혼하는 과정에서 배우자의 몰랐던 재산이 발견된다면 어떨까요? 재산을 몰래 숨겨두고 있었다는 점에서 더 괘씸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 숨겨둔 재산 역시 공동재산으로 인정되고 또 분할이 될 테니 하늘에서 돈이 뚝 떨어진 것처럼 위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숨겨둔 재산이 적극적인 재산이 아니라 채무인 경우 특히 심각해집니다. 이혼을 결심하고 또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당사자들은 상상 이상의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정신과 진료나 심리 상담을 병행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그런데 이혼 소송을 진행하다 보니 내가 알지도 못하였던 상대방의 채무가 거액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채무를 내가 나눠서 갚아야 할 수도 있다는 말까지 듣게 됩니다. 남편이 저한테 이런 방구 없이 받은 대출인데 어디 사용한지도 모르는 채무를 제가 나눠서 갚아야 하나요? 와이프가 저 몰래 대출받아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가에 지원해준 돈인데 그 와이프의 채무도 제가 나누어야 되나요? 남편이 도박을 한다고 진 채무를 제가 같이 갚아야 하나요? 이런 질문과 고민들을 끌어안고 상담을 오시는 의뢰인들이 많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흔히 재산 분할이라고 하면 대부분 부동산, 예금, 주식, 요즘에는 코인 같은 재산을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러한 재산을 적극 재산이라고 법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면 흔히 빚이라고 하는 대출 아니면 빌린 돈과 같은 채무를 소극 재산이라고 합니다. 이혼 재산 분할에 있어서 소극 재산도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일까요? 배우자가 몰래 만든 빚도 무조건 나누어야 할까요? 도박으로 진 빚은 어떨까요? 사업 실패로 생긴 거액의 채무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신혼집 마련을 위해 함께 낸 주택담보대출은요? 실제로 수많은 이혼 사건들의 경우 이와 같은 소극 재산의 분할 문제로 이혼 과정이 더욱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법원이 소극 재산의 재산 분할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확인해 본 이후 실제 사례를 통해서 이혼할 때 빚은 어떻게 나누어지는지, 숨겨진 빚이 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리고 불공평한 채무의 분할을 막으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등 다양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극 재산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극 재산이란 쉽게 말해 빚입니다. 법률적으로는 채무 또는 부채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구체적으로는 대출금, 차용금, 미납된 세금, 신용카드 사용액,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 각종 미납 공과금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산이라고 부르는 것들, 즉 부동산, 예금, 주식, 또 퇴직금, 보험금, 자동차 등은 적극 재산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적극 재산은 플러스 재산, 소극 재산은 마이너스 재산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느 부부가 다음과 같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시세가 약 5억 원인 아파트, 예금이 1억 원, 주식이 5천만 원. 이런 것들이 적극 재산입니다. 반면 아파트 구입을 위해 받은 대출 2억 원, 신용대출 5천만 원, 신용카드 미납금 2천만 원, 이런 것들은 소극 재산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었을 때 소극 재산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몇 주 전에 제가 상속 재산이 분할 대상 재산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던 것 기억하시려나요? 소극 재산도 기본적으로는 상속 재산과 유사한 기준으로 분할 대상 재산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요. 다시 한번 그 개념을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우선은 대법원 판례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민법에 규정된 재산분할 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재판상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으로는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청산의 대상이 된다. 대법원은 재산분할 제도는 혼인 중 취득한 공동재산을 청산하여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부부 중 한 사람이 특유한 재산은 원칙적으로는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서 재산은 적극재산뿐만 아니라 소극재산도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다만 특유재산일지라도 일방의 협력이 인정된 경우에는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시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들여다보면 여자분인 원고가 가출을 했었나 봅니다. 남편은 아내가 이제 가출한 이후에 사촌 누이로부터 매달 100만 원씩 생활비를 빌려 쓴 한편 또 주식 투자를 하겠다고 투자금을 3,400만 원 정도 대출을 받았습니다. 하급심 법원은 이 사건 판결에서 생활비는 공동의 소극재산으로 인정하면서도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대출은 남편의 고유한 채무로 판단하였고 대법원도 이에 대해서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판결에서 보듯이 모든 소극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채무는 분할 대상 재산이 되기도 하고 어떤 채무는 분할 대상 재산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부부의 공동생활과 관련된 채무인지 여부를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혼집 마련을 위해 함께 낸 담보대출은 당연히 부부 공동의 채무로 인정됩니다. 생활비 마련을 위해 받은 대출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배우자 몰래 도박을 하면서 진 빚이라든지 혼자만의 투기나 사업 실패로 인한 채무는 어떨까요? 이런 경우에는 부부의 공동생활과 관련 없는 채무로 보아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소극재산의 분할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채무가 언제 발생했는지, 왜 발생했는지,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배우자가 이를 알고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특히 주의하실 점은 부부 중 한 사람이 혼인기간 중 발생시킨 채무라고 해서 무조건 분할해야 하는 공동채무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배우자가 모르는 채무라고 해서 무조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처럼 소극재산의 분할 문제는 단순한 혼인기간 중에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는 매우 복잡하고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혼 소송에서 소극재산의 분할 문제도 핵심적인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배우자의 채무가 문제가 되었던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해드리면서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사건의 의뢰인은 중년의 여성분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재혼부부셨는데요. 첫 번째 결혼해서 딸을 얻으셨고 딸을 홀로 양육하다가 재혼에 이르게 되신 분이셨습니다. 다행히 이제 첫 번째 이혼을 하신 이후에도 그 아버지께서 일찍부터 사업을 상당히 잘 일구셔서 계속해서 경제적 지원을 해주셨고 큰 어려움이 없이 딸을 키우고 계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10대에 접어든 딸아이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제 좀 키우는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사춘기에 접어든 딸이 이제 또래 친구들 앞에서 아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보이는 이제 움츠러드는 모습이 의뢰인도 마음이 상당히 무거워지셨다고 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채워줄 수 없는 아버지의 빈자리를 지켜보면서 의뢰인은 자연스럽게 재혼을 고민하게 되셨다고 해요. 물론 이제 당시 40을 간 넘긴 나이에 느끼는 개인적인 외로움도 한몫 있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지인의 소개로 한 남성분을 만나게 됩니다. 미국에서 무역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는 그 남자분은 의뢰인처럼 이혼 후 새로운 삶을 시작하신 분이었습니다. 군 장교 출신으로 단정하고 또 신중한 모습에 첫인상부터 상당히 마음에 드셨다고 해요. 무엇보다 이제 서로 이혼의 아픔을 겪어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의 상황을 마음 깊이 이해해주는 점이 마음에 드셨다고 해요. 또한 의뢰인의 마음을 크게 움직였던 것은 의뢰인의 딸아이에 대한 그 남성분의 진지한 태도였다고 합니다. 당시 의뢰인은 이제 이혼 가정의 자녀로 우리나라에서 딸을 키우는 것에 좀 한계를 느끼고 계셨고 딸의 유학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는 자신의 미국 생활 경험을 바탕으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단순한 이성관계를 넘어 딸아이의 미래까지 함께 고민해주는 모습에서 의뢰인은 인생의 새로운 동반자를 만난 것 같은 확신이 들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미국으로 건너가 재혼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보기로 결심했고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하게 됩니다. 미국에서 남편과 딸과 오랜 기간 자신이 바래왔던 이상적이고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너무 급하게 마음을 정하였던 탓일까요? 결혼 생활은 의뢰인의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의 삶의 방식이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군 장교 출신이었던 남편은 가정에서도 마치 군대와 같은 엄격한 규율과 질서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실의 모든 가구는 벽과 정확히 직각을 이루어야 했고 책장의 책은 크기별로 정렬이 돼 있어야 했고요. 식탁 위의 양념통들도 순서대로 키에 맞춰서 배열이 돼야 했고 심지어 신발장의 신발들도 종류별, 색상별로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또한 남편은 모든 일상에 있어서 시간표를 정해놓고 이를 철저히 지키도록 강요했습니다. 아침 기상 시간부터 취침 시간까지 모든 것이 분 단위로 계획되어 있었고 외출 시에는 반드시 돌아오는 시간을 자신에게 사전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주말에도 예외는 없었죠. 옷장 정리도 군대식이었습니다. 옷은 종류별로 구분해서 걸어야 했고 옷걸이 사이의 간격까지도 일정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양말이나 속옷까지도 색상별로 분류해서 정확한 위치에 보관을 해야 했죠. 한 번은 의뢰인이 피곤해서 빨래를 다음날 정리하려고 했다가 새벽까지 남편의 잔소리를 들으셔야만 했다고 하더라고요. 화장실을 사용할 때도 샤워 후에는 바닥의 물기까지 완벽히 제거하고 나와야 됐고 수건도 완벽하게 각을 잡아서 걸어야 했다고 합니다. 이런 일상의 작은 부분까지 완벽하게 의뢰인과 딸을 통제하려 드는 남편의 태도에서 의뢰인과 딸은 점점 숨쉬는 것조차 힘들어지셨다고 합니다. 특히 사춘기 딸에게 이러한 엄격한 규율은 감옥과도 같은 생활이었을 겁니다. 이러한 강압적인 생활이 힘들었음에도 의뢰인은 10년을 가까운 시간을 참고 견뎌냈습니다. 한 번의 이혼을 경험한 후에 다시 시작한 결혼이었기 때문에 또다시 가정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컸습니다. 무엇보다 안정적인 가정 환경에서 딸을 키우고 싶었던 어머니로서의 마음이 그녀를 버티게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딸이 미국 대학을 무사히 졸업하게 되었고 딸은 한국으로 돌아와서 대학원 진학을 하길 원했습니다. 그쯤 해서 남편의 사업도 수익성이 점점 악화되었고 재산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부부는 고민 끝에 한국으로 귀국을 결심하게 됩니다. 남편은 미국에서 운영하던 사업체를 정리하고 한국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며 의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부부는 의뢰인의 부친께서 미리 의뢰인에게 증여해 주셨던 서울 소재 아파트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의 사업에서 상당한 재산을 잃어버린 남편에게는 다행스러운 상황이었죠. 남편은 한국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겠다며 의욕을 보였고 사업 자금이 없는 남편은 의뢰인에게 부탁해서 장인어른에게 2억 원의 사업 자금을 좀 요청해 달라고 했습니다. 의뢰인의 부친께서는 이 요청을 듣고 딸을 생각해서 또 사위의 새 출발을 돕겠다는 마음으로
사실상 증여나 다름없는 조건으로 이를 지원해 주셨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시작되면서 남편은 매달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지원해 주었고, 가족이 생활하기에는 부족한 금액이었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의뢰인은 또 아버지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때마다 힘들어하는 의뢰인을 마음 아파하시면서 현금으로도 또 계좌이체를 통해서도 경제적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은 그래도 꾸준히 얼마라도 생활비를 주는 남편을 보면서 사업이 안정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인내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의 아버지께서 갑자기 쓰러지시면서 상황이 급격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위중한 상태의 장인어른을 걱정하기는커녕 남편은 오히려 장인어른의 재산에 지나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당신이 상속받을 재산이지 않느냐 하면서 의뢰인을 압박했고, 자신의 사업을 위해 상속재산을 미리 활용할 방법은 없는지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습니다. 심지어 장인어른의 다른 자녀들에게는 얼마를 상속할 계획인지, 재산을 어떻게 나눌 생각인지까지 의뢰인에게 캐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의 아버지께서 결국 돌아가시게 됩니다. 하지만 남편은 의뢰인이 아버지를 잃은 슬픔을 추스르기도 전에 이미 변호사를 만나 상속재산 문제를 상담을 하고 왔습니다. 또한 그 사실을 의뢰인에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마치 의뢰인을 위해서 자신이 행동한 것처럼요. 의뢰인께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며 슬픔에 잠겨있는 동안에도 남편은 상속재산 정리는 언제 시작할 것인지, 상속받은 재산을 자신의 사업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워두었다는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평생을 자신과 가족들을 위해 헌신하신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도 오직 아버지의 재산에만 관심을 보이는 남편의 모습에 의뢰인은 깊은 환멸감을 느끼셨다고 해요. 이는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한 남편의 행동은 점점 더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변해갔습니다. 의뢰인과 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시작했고, 두 사람이 대화만 해도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또한 작은 일에도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술에 취해 귀가하는 날이면 집안의 물건들이 비뚤어져 있다고 소리를 지르고 의뢰인을 향해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폭력적인 행동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의뢰인은 우연히 남편의 서재를 정리하던 중 충격적인 물건을 발견하게 됩니다. 남편은 집안에 가족들 몰래 CCTV를 설치해 놓았던 것이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카메라가 화장실 쪽을 비추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녹화된 영상들을 확인해 보니 딸이 혼자 집에 있는 시간에 나체로 화장실을 오가는 모습까지 그대로 찍혀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감시를 넘어서 명백하게 불법한 촬영이었고, 특히 의뢰인의 딸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에 의뢰인께서도 극도의 분노와 공포감까지 느끼셨다고 합니다. 결국 의뢰인은 더 이상 이 결혼 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셨고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CCTV 설치와 불법 촬영이라는 중대한 사생활의 침해, 그리고 의뢰인이 당했던 폭력적인 행동과 폭언들, 그리고 남편의 지나치고 강박적인 성격을 이유로 혼인 파탄 사유를 주장하면서 의뢰인은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지요. 이혼 소장이 남편에게 송달되자 남편은 곧바로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에게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요. 그런데 그 내용은 다소 황당했습니다. 남편은 오히려 의뢰인 모녀가 자신을 의도적으로 따돌리고 무시했다고 하면서 의뢰인에게 혼인 파탄의 원인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CCTV 설치와 불법 촬영, 폭력적 행동 등 명백한 잘못이 있었음에도 이를 인정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인 양 주장하는 남편의 모습에 의뢰인은 실소를 금치 못하였습니다. 충분한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남편의 주장은 쉽게 반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혼 소송 중에 또 드러나게 됩니다. 재산 분할 과정에서 의뢰인은 예상치도 못했던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미국에서 사업체를 운영했고 한국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다던 남편의 재산 상태를 확인해 보니 재산은커녕 의뢰인이 전혀 알지도 못하였던 거액의 부채가 발견되었습니다. 남편이 의뢰인 모르게 받은 대출과 현금 서비스 등 여러 채무를 합산하니 3억 원에 달했습니다. 상당한 규모의 퇴직연금이 있다고 늘 들어왔는데 그마저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사업자금이라며 장인에게서 받은 2억 원은 어디에 사용됐는지조차 알 수 없었고 오히려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새로운 부채를 만들어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법원을 통하여 확보한 남편의 계좌 내역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남편은 사업으로 돈을 거의 벌지 못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는 수익이 나고 있다고 하면서 생활비를 주었던 것이었습니다. 모든 내역을 하나하나 확인해 보니 회사는 계속해서 적자 상태로 운영되고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출과 현금 서비스까지 계속 돌려막기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알게 된 것이지요. 의뢰인은 혼인기간 내내 자신이 얼마나 큰 거짓말 속에서 살아왔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이 엄청난 액수의 부채가 혼인기간 중 발생한 것이었기에 재산분할 과정에서 이 채무 역시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의뢰인은 또 한 번 큰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의뢰인은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는 예상하지도 못하였던 남편의 채무가 이 사건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이 되었습니다. 남편의 소극재산, 즉 3억 원의 채무가 분할되는 것인지가 문제였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편의 소극재산은 총 3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이 채무가 자신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본인의 동의나 허락도 없이 발생한 채무고 그 사용처도 알 수 없는데 남편이 개인적으로 만든 빚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된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남편 측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문제가 된 채무들은 모두 가정의 생활비와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에서의 사업 실패 후 한국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 그리고 그 가족들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채무라는 것입니다. 의뢰인도 이 채무로 인한 혜택을 함께 누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매달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지급했고 이 돈의 일부가 대출금이었다는 것을 의뢰인이 완전히 몰랐을 리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장인으로부터 받은 2억 원의 사업자금도 결국은 가정 경제를 위한 사업에 투자한 것이니 비록 사업이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고의로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불가항력적인 결과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채무를 내가 일부러 숨긴 것이 아니라 의뢰인이 경제적인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말하지 않았다고 변명하였습니다. 가장으로서 자신이 경제적인 심적 부담을 홀로 짊어지려고 했다고 한 것이죠. 자, 법원은 두 사람의 주장에 대해서 어느 쪽 손을 들어주었을까요?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법원은 우선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에 대해서 명확히 했습니다.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만이 아니라 혼인 중 발생한 채무 역시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법원은 이 사건 채무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는 남편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었습니다. 첫째로 남편이 부담한 채무 중 일부가 매월 의뢰인에게 생활비로 이체되어 실제 부부 공동생활에 사용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채무의 주된 발생 원인이 공동생활을 위한 사업체 운영 자금이었던 것으로 추측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남편이 이 채무를 의뢰인은 의심을 가지셨는데 전혼 자녀에 대한 지원이나 투자, 도박, 유흥 등 부부 공동생활과 무관한 목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의뢰인은 부모로부터 상당한 경제적 지원을 받기는 했으나 혼인기간 동안 별도의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는 가게 운영이 실질적으로 남편의 수입과 채무에 의존했다고 보인다고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남편이 의뢰인의 성인이 된 딸의 학비도 일부 부담한 적이 있다. 소액이었지만 이 채무는 가족의 공동생활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법원은
남편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가 부부 공동생활을 위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비록 의뢰인이 채무 발생 당시 이를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용 목적과 실제 용도가 부부의 공동생활에 활용되었다면 이는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재산 분할 기여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의뢰인이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아파트는 어느새 시세가 25억이 되어 있었습니다. 두 분이 이혼하신 시점이 한참 또 집값이 피크일 때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아파트와 남편의 채무를 모두 분할 대상이 되는 공동재산으로 보았고 의뢰인이 혼인 기간도 10년을 넘었기 때문에 의뢰인으로서는 상당한 액수의 재산 분할금을 남편한테 지급하여야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법원은 다행히 두 사람 사이에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가 의뢰인 부친의 증여로 형성된 것이며 혼인 시점에 이미 의뢰인이 그 명의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 혼인 기간 동안에도 의뢰인 부모님으로부터 상당한 금원이 지속적으로 의뢰인과 남편에게 지원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면서 의뢰인의 기여도를 70%로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에서도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을 고려해 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혼인 기간에 비해서는 이례적으로 높은 기여도였기 때문에 지급하여야 할 재산 분할금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기는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으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결과였기 때문에 결국은 항소까지 진행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항소심 역시도 1심의 판단이 맞다는 입장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결국 어쩔 수 없이 의뢰인은 자신이 알지도 못하였던 남편의 채무를 사실상 같이 떠안게 되셨습니다. 한편 법원에서도 남편의 폭력적인 행동, 가족들에 대한 CCTV 설치 등 혼인의 파탄, 유책 사유가 남편에게 있다고 인정하면서 남편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기도 하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 사례의 의뢰인이시라면 어떤 감정이 드실 것 같나요? 기여도를 많이 인정받았기는 하지만 남편한테 완전히 속아서 존재조차도 알지 못하였던 채무를 떠안아야 한다는 점에서 많이 억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지요? 이제는 이와는 조금 다른 두 번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여성분으로 강남에서도 상당히 규모 있는 피부과를 운영하시는 원장님이셨습니다. 의뢰인께서 20대 후반에 대학병원에서 피부과 전공의로 수련을 받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버지께서도 의사하셨는데요. 상당히 풍요로운 환경에서 성장해 오셨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부모님께서는 의뢰인이 계속해서 여유롭게 생활하기를 바라셨고 늘 비슷한 집안과 직업을 가지고 있는 남자와 선을 봐서 결혼을 하라고 재촉하셨다고 합니다. 몸도 마음도 힘든 전공의 생활 중에도 의뢰인은 오픈날마다 수없이 많은 맞선 자리에 불러 나가셨다고 해요. 서로의 출신 학교, 부모님의 직업, 재산 등을 물어보고 서로 조건을 재는 맞선에 의뢰인께서는 많이 지치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조건만 보고 결혼을 해도 행복하게 살 자신이 들지도 않으셨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 친구와 같이 있던 자리에 우연히 동석하게 된 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지만 자신의 환경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불우한 가정 환경 속에서도 꿋꿋이 자신의 길을 걸어온 진취적인 모습에 의뢰인은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처음 만난 날 그 남자는 자신이 어려운 집안 형편과 불안정한 직장 상황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환경 속에서도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온 자부심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그런 솔직함과 진정성 있는 모습에 마음이 움직였고 부모님께는 말하지 않고 몰래 연애를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1년 정도 연애를 하면서 남자친구는 의뢰인에게 진정 어린 사랑과 위로를 주었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힘든 전공의 생활 가운데서도 남자친구는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너무나도 잘해주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경제적인 부분은 자신이 잘 벌면 되니까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사람과 결혼을 해야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겠다고 결정을 했고 이 남자친구와 결혼을 해야겠다고 결심을 하였습니다. 예상대로 의뢰인의 부모님은 강하게 반대하셨다고 합니다. 의사인 딸에게 어울리지 않는 조건이라면서
더 좋은 집안과 조건의 남자를 소개해 주겠다고 하셨죠. 의뢰인의 어머니께서는 이 일로 인한 충격으로 병원에 입원을 하시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의뢰인도 이 결혼을 과연 진행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셨다고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이 남자친구의 성실함과 진정성을 한번 믿어보기로 했고 거센 반대를 불구하고 결국 부모님을 설득해서 두 사람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다니는 회사의 급여가 의뢰인이 전공의 때 받는 급여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지만 의뢰인은 오히려 그것이 그들의 관계를 좀 더 특별하게 만든다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돈이 아닌 진심을 선택한 결혼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앞으로의 삶에 더 큰 기대를 품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결혼한 이후에 전문의 과정을 무사히 마치고 피부과 병원을 개원하게 됩니다. 일찍이 자리를 잡고 계셨던 개원이었던 아버지가 조언을 충분히 해주셨고 또한 상당한 규모의 경제적인 지원도 해주셨습니다. 또한 의뢰인께서도 굉장히 뛰어난 실력과 또 성실함을 갖고 병원을 키워나가셨다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이 병원을 통해서 얻어지는 의뢰인의 소득이 가정의 주된 수입원이 되었습니다. 개원이로서 수입이 늘어나자 의뢰인은 일찍부터 재테크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상가 건물에 투자를 해서 임대 수익을 얻기도 하고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도 상당한 안목을 키웠고 투자에서 큰 성과를 거뒀기 때문에 금방 상당한 자산가로 자리 잡게 되셨죠. 반면 남편은 여전히 평범한 직장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아내의 성공을 자랑스러워하고 든든하게 여겼지만 점차 둘 사이에는 경제적 격차로 인해 남편의 자존감을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남편은 친구들로부터 의사 와이프 잘 만나서 그 덕에 잘 살고 있다라는 질시 어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깊은 상처를 받았다고 합니다. 의뢰인이 배려해서 가정의 중요한 결정을 항상 남편과 상의했음에도 남편의 열등감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결국 남편은 자신도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듯 주식 투자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남편의 급여가 반드시 가정 경제에 필요한 것은 아니었기에 남편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급여 정도는 자유롭게 투자해도 좋다고 허락하였습니다. 하지만 주식 투자는 남편의 예상과는 달리 흘러갔습니다. 초기에는 몇 번의 소액 수익을 보며 자신감을 얻었지만 이내 더 큰 수익을 노리다 큰 손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급여로만 투자하는 것으로는 부족했는지 남편은 회사를 그만두고 퇴직금을 모두 쏟아부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자신만의 사업을 구상 중이라며 퇴사 사실만 알렸을 뿐 퇴직금을 투자금으로 활용한 것은 숨겼다고 합니다. 이후 남편의 행동은 더욱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주식 투자로 인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 가상화폐에 투자까지 시작했고 의뢰인 모르게 대출과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 투자금을 마련했습니다. 친구들은 남편의 배우자인 의뢰인이 워낙 돈이 많으니 잠깐 비상금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쉽게 빌려주었죠. 병원 운영으로 정신없이 바빴던 의뢰인은 남편의 이러한 행태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우연히 남편의 채무 관련 서류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상황이 심각해진 것을 알게 된 의뢰인은 남편과의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곧 큰 수익이 날 것이다라며 현실을 직시하지 못했고 오히려 의뢰인에게 추가 투자금을 요구하기까지 했습니다. 남편이 이미 금융기관과 지인들에게 빌려다 쓴 돈을 합치면 7억 원가량 되었습니다. 더 이상 남편을 신뢰할 수 없었고 재산을 지켜야 했던 의뢰인은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송 과정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해 보니 특정 인물에게 적게는 몇십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 단위의 돈이 계속해서 송금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알지 못하는 사이 남편은 주식과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인해 발생한 빚을 감당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스트레스를 풀겠다고 유흥업소 여성과 외도를 했던 것입니다. 투자 실패와 카드 대금을 감당하기 위해서 새로운 대출을 받으면서 그 와중에 그 여성에게 고가의 선물을 하는 등 아주 이중적인 생활을 해온 것이었죠. 이혼 소송 과정에서 남편은 자신이 진 채무도 혼인 기간 중 발생한 것이므로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남편의 주장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혼인기간 중 발생한 채무는 원칙적으로 공동재산이니까 제가 진 빚은 모두 혼인기간 중 발생한 것이고 투자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이므로 부부가 함께 부담해야 됩니다. 아내가 허락한 투자였고 성공했다면 그 이익 역시 부부의 공동재산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의뢰인 측은 다음과 같이 반박했습니다. 남편의 채무는 부부 공동생활과 무관한 것이 명백합니다. 우선 투자금의 대부분이 투기적 목적으로 사용되었고 심지어 상당액이 불륜을 유지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제가 허락한 것은 월급 범위 내의 투자였을 뿐 무분별한 대출과 카드 사용까지 예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제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발생한 채무이고 그 돈이 불륜 관계를 위해 쓰였다는 점에서 이는 명백히 부부 공동생활과 무관한 채무입니다. 무엇보다도 남편의 대출이 아주 조금도 부부 공동생활에 쓰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남편이 제 신용카드를 가지고 다니면서 자신의 생활비와 유흥의 목적으로 사용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주장 내용에 부합하는 증거들이 제출되었고 남편이 진 채무의 상당액이 남편의 투자 실패와 연인관계, 즉 부정행위를 하는데 사용되었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남편이 들고 다니던 의뢰인의 신용카드 거래 내역에는 고급 술집에서의 고액 결제 내역, 명품 구매 내역, 고가의 선물 구매 내역 등 사치성 지출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법원은 남편의 채무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였을까요? 재판부는 남편의 채무는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들을 들었습니다. 첫째, 남편이 부담한 채무 중 일부도 부부 공동생활을 위해 사용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 채무가 주로 의뢰인이 허락한 적이 없는 범위의 투기적인 투자와 외도 등 부부 공동생활과 무관한 목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셋째는 남편은 의뢰인에게 경제적으로 상당히 의존해왔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의 높은 소득과 투자, 부모님의 증여로 인해서 부부의 재산이 사실상 모두 다 형성되었다. 의뢰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남편은 주로 생활을 하기까지 했다라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남편의 7억 원 상당의 채무는 분할 대상인 소극재산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한 푼도 남겨주지 않고 이혼을 하고 싶어 하셨지만 혼인기간이 10년이 넘다 보니 재산 분할을 전혀 해주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은 의뢰인이 형성한 재산 중 일부를 재산 분할로 받아갔습니다. 물론 7억 원의 채무는 본인이 온전히 부담해야 했지만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께 두 가지 사례를 비교해서 소개해드렸는데요. 자, 법원의 기준이 잘 이해가 되셨을까요? 소극재산의 분할에 대해서 법원은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채무가 부부의 공동생활에 투입되었는지 여부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혼을 고민하면서 상대방의 빚도 같이 나누어야 하는 것인지 혹은 가족을 위해 진 채무를 내가 혼자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되어 결심을 못하시는 분들에게 오늘의 방송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랜 세월 함께해온 부부가 이혼을 결심하는 것은 비단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결정을 하시기 전에 진솔한 대화와 진심 어린 이해로 서로를 다시 한번 돌아봐 주십시오. 그래도 할 수밖에 없는 결심이라면 저희 제2의 인생 황혼이혼이 올바른 선택을 돕는 길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